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동안 소셜미디어에 부동산 관련 글 4개를 올리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 정부 정책에 저항하면 개인도 사회도 손해를 볼 것이라며 강력 경고했습니다.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 것입니다. 또 야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해 어느 해득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이라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언론의 비판에 대해선 억가라고 규정하며 왜 망국적 투기를 편드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 이처럼 날이 서 있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치솟은 집값 오름세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1년 사이 평균 15% 이상 급등했고 일부 인기 지역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 중입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60%에 육박하는데도 부동산 정책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크게 웃도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현 정부에서 4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냈지만 시장은 상승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최근 나온 공급 대책마저 과거 실패한 8.4 대책 후보지들을 재탕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현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은행 불일치도 정책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 고위공직자 176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장차관과 비서관급 이상 140명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은 지난 1년 새 396억이나 올랐습니다. 1인당 평균 2억 8천만 원의 평가 이익을 챙긴 셈입니다. 자신들은 부동산으로 큰 돈 벌면서 국민에겐 부동산을 내다 팔라니 누가 흔쾌히 따르겠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시장 원리로 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정책 일관성에 의해 움직입니다. 대통령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거나 계곡 정비보다 쉽다 등의 감정 섞인 언사로 맞서는 순간 시장은 대통령에게 정책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보유세 인상카드나 양도세 중과 종료를 무기로 시장을 협박하는 방식은 일시적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결국 더 큰 시장 왜곡과 거센 조세 저항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등과 설전을 벌이고 언론을 적대시할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될 뿐입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등 2차례 진보 정부에서 반복됐던 현상입니다. 국민들은 표 계산 않고 국민을 믿고 부동산 안정화를 이루어내겠다는 대통령 다짐이 이번만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보다 실천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때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의상 구입에 썼다는 옷값 의혹 사건을 경찰이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검찰은 최소한 당사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주 이 사건을 다시 무혐의 처분한 것입니다. 제대로 수사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누구든 무혐의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 여사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에게 옷을 판매한 업체를 압수수색해 김 여사 측이 한국은행 띠지를 두른 뭉칫돈으로 최소 1,200만 원을 결제하고 옷 300여 벌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수사 때도 시간만 보내다가 무혐의로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마저 이 사건을 보완 수사하지 않으면 김 여사 옷값 의혹은 사법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이런 경찰은 다른 곳에선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권 실세인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과거 성남시 의회 난입 영상을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정치인 수사를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수사대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인 의회의 영상 공개가 설사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해도 일선 경찰서 수사과에서 처리하면 충분한 일입니다. 또 이 문제가 왜 반부패 수사대 소관인지도 의문입니다. 반부패 수사대는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처럼 권력형 부패를 수사하라고 만든 조직인데 그 책무는 하지 않고 정권 실세 분풀이에 앞장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실세들이 관련된 통일교 관련 경찰 수사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신천지 사건으로 변질됐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던 민주당 피의자는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 공천 뇌물 수사는 시의원 소환만 반복할 뿐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권력 실세 근처에도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관련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오조가 정책을 넘어 격언과 분노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 대통령은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며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양심마저 빼앗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한 것은 야당이나 언론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정치적 시각으로 본 편견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집값 안정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직접 이해관계자인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선거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득표해야 하는 정당이 집값 안정에 반대한다는 것은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통령 말처럼 집값 문제는 우리 사회의 암적인 고질병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하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풍조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다만 어떻게 해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느냐는 방법론에선 수요 억제 우선이냐 공급 확대 우선이냐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정권은 수요 억제 위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도리어 폭등했습니다. 얼마나 폭등했는지 미친 집값으로 불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서 그 미친 집값으로 수백만 청년이 흘린 피눈물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의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의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면 자신들 정책의 문제가 무엇인지 다시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격정의 SNS 문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야당 등은 집값 안정은 대규모 공급이 우선돼야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공공위주 공급으로 역부족이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민간 차원에서 공급이 대규모로 일어나게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규모 공급 대책이 나온 이명박 정부 때 집값은 안정됐습니다. 물론 이 정책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견을 놓고 토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상대를 마귀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의 집값 대책 비판에 대해 언어 해독 능력이 유치원생 수준이라고 했고 언론을 향해서도 억지로 까기라고 했습니다. 왜 망국적 투기를 편드느냐고 했습니다. 미친 집값을 만든 정당이 망국적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 아닙니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에 이어 집값까지 잡을까 두려운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습니다. 언사가 도리에 맞지 않고 유치하다는 말은 여기에 써야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부동산 제도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래야 팔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4년 거주가 보장된 세입자를 내보내지 않는 한 전세 놓은 집을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부총리가 일부 보완책을 발표했지만 부족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은 정책을 제대로 못 만든 사람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 정부 때도 야당과 언론을 비난했었습니다. 집값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이 잡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새해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8개월 사이 12번째 만남입니다. 정부가 현장과 소통하며 경제 활로를 모색하는 것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엔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그룹 총수들 간담회가 대부분 그렇듯 이날도 우리 경제와 기업 현안을 놓고 실질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시간 남짓한 전체 일정 중 10대 그룹 총수들에게 배정된 발언 시간은 한 명당 5분 안팎이었다고 합니다. 세계 경제의 격변하는 파고 속에서 경영 전략을 구상하는 총수들을 모아놓고 몇 분간 짧은 발표를 듣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전략 논의인지 의문입니다. 간담회 주제는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 확대였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경협 회장이 10대 그룹이 5년간 약 270조 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말 이것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숫자인지 의문입니다. 대기업들이 청와대에 불려가 내놓는 숫자들을 다 합치면 천문학적일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는 오로지 각 기업의 판단으로 결정돼야 합니다. 그 기업이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사업성 판단도 가장 절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치적 고려는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요구하는 지방 투자는 6월 지방선거용이라는 사실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청년 고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업들의 청년 고용이 활발하지 않는 것은 노동 유연성이 너무 떨어지는 노조 일변도 법 제도와 정부 정책 때문입니다. 청년 고용 문제를 논의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가 첫 번째 의제가 돼야 하는데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현 정부는 기업 승계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상속세 규정 개선,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규정 개선, 반도체 연구 개발에 한해 주 52시간 규제 완화 등 기업의 호소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핵심 문제들은 논의하지 않으면서 청년 고용과 지방 투자를 말한다는 것은 선거용 행사일 뿐입니다. 세계에서 대통령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이렇게 자주 불러 모아 행사를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에 주요 기업인들을 거의 전부 데리고 다니는 나라도 한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떡볶이 사 먹는 시장 방문 현장에 기업인들을 도열시키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기업은 정부가 수시로 징발하고 동원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면 기업이 주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고 제시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은 거의 하지 않으면서 8개월 동안 12번이나 글로벌 기업인들을 소집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합니다. 정권마다 이름만 바뀐 채 되풀이되는 이런 낡은 관행은 이제 없어질 때가 됐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로 민변 출신 변호사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간인 사망자 3명의 유족에게 나온 형사보상금 7억 원을 변호사의 법무법인이 대리 수령한 뒤 그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 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피해자 보상금을 떼먹는 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와야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현대사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과거사 진상 규명 사건에서 변호사가 보상금 횡령 문제로 유족들에게 고소당했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입니다. 문제의 변호사는 옛 통진당 이모 대표의 남편인 신모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 언행으로 민변 쪽에서 유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예전부터 정부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한 상당수 과거사 사건의 변호를 맡아 상당한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그가 대표였던 법무법인 등 로펌 3곳이 대리한 과거사 소송 가액이 전체 소송의 절반인
6,24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비즈니스입니다. 고소와 수사 과정에서 그 과거사 비즈니스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희생자 유족들은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 단체 대표를 통해 신모 변호사에게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 소송을 맡겼습니다. 변호사에게는 성공 수임료로 소송가액의 5.5%, 변호사를 소개한 단체 대표에겐 업무 추진비로 2.5%를 지급하는 약정 합의서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사 소송은 정부의 위원회가 결정한 진실규명을 바탕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고 보송 액수도 많습니다. 과거사위원회가 한때 피해자 유족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 국군, 경찰로 써넣으라고 안내한 것도 이런 돈 문제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보다 돈이 우선이 된 것입니다. 이달 말 3기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출범해 다시 최장 5년 동안 활동합니다. 국가가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희생자에게 법에 따라 배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과거사 진상 규명의 기간과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고 배상 규모가 지나치게 커지다 보니 이제 하나의 좌파 비즈니스화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횡령 의혹과 피소는 그 부작용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